안녕하십니까. 미국과 중국 두 거인의 패권 경쟁이 세계 질서의 판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디커플링과 프렌드 쇼어링, 기술 전쟁과 자원, 무기와 이런 낯선 단어들이 연일 뉴스를 장식하며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시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이 그 어느 때보다 현실적으로 불안감으로 다가오는 오늘입니다. 이 거대한 전환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중국의 진짜 모습을 직시하며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분이 있습니다. 25년간 금융 현장에서 숫자로 세계를 읽어온 독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미중 관계와 중국 경제에 대한 가장 날카로운 통찰력을 제공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복잡한 방정식의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 ABC 특집 대담 미중 신냉전, 대한민국의 선택은 그 첫 번째 길잡이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전병서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저희 채널 처음 나와주셨으니까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하고 방송 시작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병서라고 합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에서 중국 경제 보고 있고요. 한 19년 정도 가까이 중국 경제를 봤습니다. (25년) 동안 이제 금융권에 계셨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좀 특별한 계기로 특히나 또 중국 경제 전문가의 길로 들어서게 되셨는지, 또 그 과정에서 소장님만의 어떤 중국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형성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중국에 투자하는 것, 중국에 한국 성장하는 것,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위기론, 붕괴론에 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을 때 그 중국 리서치하고 중국 IB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로 최근 8년 동안 중국과 미국이 전쟁을 했어요. 근데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세계 최강 미국의 견제를 그렇게 세게 받으면 그건 망했지. 중국은 여전히 5% 성장하고 멀쩡해요. 그래서 5% 성장이 위기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좀 과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그 매의 눈으로 중국을 보지 않고 감정의 눈으로 중국을 보게 되면 실수한다.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은 40년 압축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빈구멍이 많은 거죠. 그 빈구멍을 우리가 어떻게 찾느냐가 이 기회를 포착하고 먹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 이제 약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중 패권 경쟁 요 얘기가 이제 연일 뉴스로 화제인데,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되지 않았습니까? 미중 관계가 새로운 또 이제 국면을 맞이했는데, 언론에서 이를 중상주의의 부활 이렇게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서 미국의 어떤 세계 질서 재편이라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미국의 의도는 확실한 이제 제조 부활을 통한 고용 확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력하고 있는 철강화학, 조선, 기계, 자동차, 반도체, 이건 다 미국이 이제 주도했던 산업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집 나가버리고 난 다음번에 문제는 미국이 500만 이상의 이제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실업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트럼프가 선거 전략으로 내가 이 제조업을 다시 데리고 와서 여러분들 다 고용시켜주겠다는 것이 570만의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표가 트럼프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미국의 재공업화 시도인데, 문제는 3교대 산업이 살아남은 역사가 없어요. 3교대 산업? 이제 될 거냐를 봐야 되는데, 공장은 어디다 지어야 되냐면 시장 가까운 데 짓는 것이지, 관세 높게 때린다고 이게 보조금 많이 준다고 짓는 건 아니에요. 이제 약한 나라에 대해서 관세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특히나 동맹국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나 한국에는 관세율을 무기로 해서 거기서 이제 강제로 팔비틀어서 투자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최근 20년간 그 미국에서 벌어둔 흑자가 한 4,700억밖에 안 되는데 그걸 다 토해내라는 얘기죠.
자산 약탈의 의미까지도 있는 거죠. 예.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전략은 미국 입장에서는 산업부주제 편이지만 글로벌화를 따라간 나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얘기다. 네.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지금 글로벌 민심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약탈이라는 표현까지 써주셨는데 아무튼 이제 중상주의의 부활 또 미국식 보호주의로 이제 사실상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유도해 나는 방식의 어떤 아메리칸 퍼스트 그런 정책을 계속해서 이제 지속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미국의 일단 대중국 기술 봉쇄 정책이 오래전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이제 디커플링 정책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역설적으로 이 정책이 중국을 봉쇄시키면서 중국이 기술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역설을 낳았다고 이제 이런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이 사례들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제재 역설이죠. 네. 그래서 고양이가 쥐를 몰았을 때 이제 끝까지 몰면 쥐가 이제 덤벼드는 그런 형국이 사실은 벌어진 거고, 근데 그 쥐가 얼마나 크냐면 네. 고양이의 뭐 64%, 70% 정도로 사이즈가 큰 이제 쥐예요. 감히 쥐가 고양이를 잡는다 이런 생각은 뭐 지금 해본 적이 없죠.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막판까지 세게 밀어붙이니까 이게 고양이를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반도체, 뭐 첨단 산업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국산화하자 이런 일이 이제 중국에 최근 7년간 벌어졌고, 또 지금 AI 칩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엔비디아 GPU 칩하고 한국이 만드는 이제 HBM이죠. 우리 한국사와 삼성이 하는. 이게 다른 나라도 HBM을 국산화하겠다 이런 나라는 없어요. 근데 지금 중국이 HBM을 국산화하겠다고 이미 덤벼들었고, 또 HBM이 고성능화 될수록 계속 올라가면서 성능도 높아지고 양도 엄청나게 늘게 돼요. 중국이 HBM을 못 만드니까 HBM을 적게 쓰는 개발을 해가지고 상용을 한다든지, 전자빔 이제 방식으로 EABL이라고 그러는데 이 5나노 이하짜리를 양산할 수는 없지만 그걸 실험해보고 테스트할 수 있는 노광 장비를 만들었어요. 그 필체 좋은 중국의 서해가 이름에 따라서 희지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가만 내버려 뒀다 그러면 중국이 감히 이런 것들에 시도도 안 했을 건데, 이게 미국이 어설프게 급소를 찔러서 중국의 내성, 반발심, 국산화 의지 이것만 더 불태우게 만드는 그런 양상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 재미있는 비유인데 이제 고양이랑 쥐를 비유해 주시면서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어떤 그 기술 발전을 이뤄내는 그런 지금 형국이다. (2020년) ITIF 조사에서 중국이 10대 전략 핵심 사업 중에서 7개 분야에서 선두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들인지, 그리고 또 이 기술들이 향후 군사 그리고 안보 패권 경쟁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래서 우리는 중국의 뭐 위기론, 붕괴론 뭐 이제 맨날 여기에만 몰입돼가지고 있는데, 미국의 ITF라고 하는 산업평가기관이 만든 걸 보면 이미 2023년에 10개 산업 핵심 스트래티직 인더스트리 중에서 7개가 중국이 세계 1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고 그러면 통신장비, 공작기계, 컴퓨터, 태양광, 고속철도, 선박, 드론 뭐 이런 건데 7개 기술만 이것만 매일 이제 걸어가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을 했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세계 1등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빼놓고는 중국이 다가 세계 정상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말씀 주신 그 7개 분야 대충만 들어도 정말로 최첨단 산업 어떤 그런 분야로 보이는데, 또 최근에는 히토류가 핫합니다. 미중 갈등의 어떤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는 양상인데, 중국이 자원 무기화 카드를 쓰려고 하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가질 수 있는 파괴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4월 22일에 중국이 히토류 수출 금지를 내려요. 미국의 첨단 산업, 방산이라든지 로봇, 뭐 전기차 이런 첨단 산업에 반드시 머스트로 들어가야 되는 금속인데 이건 거의 95% 중국이 공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첨단 산업에 필요한 히토류 부족으로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미중의 지금 싸움은 뭐 어떻게 보면 그 초등학생 그 기싸움 하는 것 같은 그게 바로 자존심 싸움인데 이번에 트럼프가 먼저 전화해서 스톡홀름에서 회담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바로 히토류입니다. 그래서 히토류는 미국의 거대한 파워에 중국이 대항할 수 있는 중국이 차지하는 아킬레스건입니다. 여기에 지금 미국이 받아낼 방패가 지금 사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비유하자면 또 초등학생 싸움하는 양상처럼 보이는데 미국은 어쨌든 무기로 관세를 지고 있고 중국은 무기로 히토류를 쥐고 있는데 먼저 울면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국이 다급한 쪽은 이제 미국 같다. 그래서 먼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관세를 유예하는 것도 미국에서는 좀 약간 불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지역 간 갈등으로까지 커지는 양상입니다. 미국이 이제 프렌드 쇼어링이라고 하더라고요. 동맹을 이제 규합하는 반면에 중국은 브릭스 확장을 통해서 세계를 넓히고 있는데 세계가 이제 미국 중심의 블록, 중국 중심의 블록으로 이제 뚜렷하게 양분화되는 신냉전 시대가 도래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건지 말씀 주십시오. 그래서 뭐 그 보기 따라 나름인데요. 이제 지금 브릭스 국가들의 GDP 비중이 G7보다 더 커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제 G7 중심으로 중국을 압박하는데 중국은 그걸 빠져나가는 구멍으로 브릭스하고 글로벌 사우스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진영이 자연스럽게 이제 그 싸움을 하게 되고 최근에 보면은 중국하고의 이제 인도가 관계가 무지 나빴어요. 중국과 인도가요. 그렇죠. 국경쟁하고 싸움질하고 맨날 그랬는데 예. 이번에 인도 총리가 거의 5년 만에 북경을 가서 뭐 잘 지내보자 이런 걸 해요. 근데 그거 왜 하냐 그러면 인도가 이번에 미국을 이게 물 먹이려고 이제 중국하고 가서 붙어버린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인도가 푸틴한테서 석유를 싸게 받아가지고 정제해가지고 유럽에다가 팔아먹어서 이득을 챙겼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하지 마. 이제 그랬더니 인도 모디 총리가 이제 답이 그거죠.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불이 났군요. 그렇죠. 지금 이게 브릭스 진영하고 G7 진영의 갈등을 보여주는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중국은 망할 이유도 100가지 됐고요. 망할 이유도 100가지 됐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건 하고 무슨 상관없는데 생활 나아진 것으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건 실수하는 거예요.